안녕하세요. 임동근입니다. 저는 지리학 전공을 했고요. 정치지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도시지리학자라고 하긴 하는데 제 한국에서의 전공이 이제 도시공학이어서 도시계획이어서 이제 도시지리학자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제 전공은 인구 2천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는 어떻게 굴러가는가라는 게 이제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대도시지리학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대도시 지리학자가 전 세계에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연구를 해봐야 이제 취직이 안 되는 그런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어떻게 굴러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별로 논의가 안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알면 알수록 무력감에 빠지는 게 통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굴러가는구나라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 개인이 어떤 식으로 정책을 갖다가 표할지 정말 막막해지는 그런 전공이에요. 지리학, 그러니까 대도시 지리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비단 이제 서울시만 해도 천만이 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인구는 천만이 작지만 사는 사람들은 천만이 작지만 이제 활동하는 사람은 천만이 넘고, 그리고 이 천만 명 이상이 계속 잘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인류 문명의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건데 다들 이제 그 고민을 갖다가 빠지게,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대도시 지리학할 때 맨날 나오는 얘기가 천만 명이 먹고 살 만한 음식이 서울 근처에는 없어요. 천만 명을 갖다가 먹일 만한 그 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천만 명이 물을 1리터씩 마신다고 하더라도 그 물은 그 자리에서 우물 파가지고 마실 수 있는 그 수준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물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 되고,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이제 전시 체제일 때는 비축미 뭐 아니면 뭐 비축유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물자가 끊겼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되면 갑자기 배국 경제로 바뀌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은 몇 달 버틸까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6개월치는 비축을 해놨거든요. 예전에 인구 200만, 300만, 400만 이럴 때. 근데 1000만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비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물을 계속 수도꼭지를 갖다 틀 만큼 물을 어딘가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유연하게 이제 전략적으로 바꾼 게 뭐냐면 생수입니다. 생수가 되면서부터는 갑자기 이제 비축이 이제 계속 시장에 도는 거죠. 그러면 쌀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레토르 음식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 시민이 도대체 어떤 걸 먹고 어떻게 마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갖다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계속 이제 그 고민을 갖다가 하면서 그 도시를 운영을 했는데 이 점점 이제 까먹는 거죠. 언제나 먹을 거는 뭐 편의점 가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자는 계속 끊임없이 오게 되니까, 요게 이제 문명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걸 찾아 사람들이 돌아다녔는데 이제 사람이 있는 곳에 먹을 것을 갖다가 불러 모으는 물류 시스템을 갖다가 개발을 하면서 물류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대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한 3달도 안 되거든요. 3달 정도 이제 서울시에 이제 없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뭐 몇 번의 위기가 있었죠.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비드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뭐 OECD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도시 지리학자들은 순간 딱 보는 게 제일 먼저 이게 위기다라고 하면 먹을 거, 마실 거, 그다음에 세금, 요 세 개가 대도시에서 같이 굴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코비드 때 OECD에서 코비드가 1월 퍼지고 3월 달부터 공식적으로 팬데믹 선언이 나오고 5월 달에 나온 첫 번째 보고서가 뭐냐면 도시의 음식이었어요. 푸드. 도시의 음식 체제는 코비드 때문에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보고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제 전공입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좀 먹고 못 살죠. 이런 거 갖고는. 그래서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이제 뭐 어떤 주제를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유학할 때 이제 그 도시지리학하고 이제 인구지리학을 했으니까 한번 인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인구 공부를 한 이제 한 7, 8년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쪽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제 주제가 되는데, 이거는 뭐 대도시 지리학에서도 인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제 그 대도시라고 하듯이 인구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이제 조금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인구학과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인구학과가 없고
지금은 뭐 경제학자, 그다음에 이제 보건대학, 뭐 아니면은 뭐 사회학자, 뭐 다양한 데에서 이제 인구에 대한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인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대학교에서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살짝은 약간 좀 이렇게 서로 이제 엇박자로 이제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커리큘럼이 없다 보니까, 인구학에 대한 커리큘럼이 없다 보니까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쌓는 경우도 있고요.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되게 익숙하시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냥 기사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그런 생각 자체가 그냥 한국어로, 우리말로 이제 사유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인구학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시 한번 세워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지방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청탁을 받아서, 그럼 한번 인구 저출산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제가 승낙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떠돌아다니는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실제로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모른다라는 그 차원을 떠나서 선배들의 지식, 즉 선악들의 지식이 축적되면서 누적되면서 계승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에서의 논의만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출산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람들이, 인류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뒷배경을 갖다가 이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풀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구에 대해서, 인구 지리학에서 세 가지 차원을 갖다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 그냥 인구가 많다, 적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많은가요, 적은가요? 우리나라 5천만 뭐 이렇게 좀 넘으면 이제 그 북한까지 하면은 이제 한 7천만, 8천만 될 텐데, 8천만쯤 되겠네요. 그런데 이 인구가 많다, 적다라는 말을 갖다가 하는 순간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죠. 즉 뭐냐면 과잉이냐 부족이냐를 깔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개념 자체가 지금 가치 판단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인구만 많고 자원이 없다. 있는 거라고는 인구밖에 없다. 그리고 인구도 너무 많다. 그래서 뭘 했냐면 인구 감소 정책,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가족 계획을 갖다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전 같으면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적다 많다라는 얘기 자체를 아예 안 해요.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수도권의 인구가 얼마까지 늘어날 것인가를 갖다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돌리는데,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돌렸을 때는 인구 4천만까지 늘어나는 걸로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거 많다라고 느끼죠. 수도권의 인구 4천만 그러면 많다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가치 판단이든 아니든 간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규모에 대한 이야기로 인구 지리학이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이제 과잉이냐 부족이냐라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게 먼저 깔려 있는 거죠. 자, 인구가 많으면,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을 때 좋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산하 제한 성공의 그 한 사례로 이제 한국이 나오니까, 당연히 지금 저출산이다라고 하면 요 이야기를, 지금 아이들을 안 낳습니다라는 얘기를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얘기했으면 좋아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인구가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감소냐 증가냐라고 하는 이 속도 차이, 이 속도에 대해서도 가치 판단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어쩔 때는 문제가 아니고 바람직하게 해결이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유발합니다. 인구 자체는 늘어나고 줄어들고 속도가, 그래프가 똑같을 텐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국가의 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구 5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고 더 늘어나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줄어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줄어들어도 그게 국가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무도 이걸 문제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 사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만한 인구의 수를, 아니면 이만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당하냐 못하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간적인 이야기인데, 편중되어 있느냐 아니면 흩어져 있느냐. 자, 그러면
이게 한 국가에서 보통 인구학이라는 게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가 안에서 인구가 한쪽으로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의 역량에 딸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다,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는 파생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 집중이 너무 많다, 이게 인구 집중이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나오는 모든 말들이 뭐냐면 수도권의 기반 시설에 비해서 수도권의 사회 정치 안정성에 대해서 너무 인구가 많다라는 겁니다. 한 예로 영등포구에서 이제 1970년대 나온 그런 보고서들 같은 경우 보면은 하루에 15,000채의 무허가 판잣집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럼 자고 일어나면 15,000명이 올라와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15,000명이 올라왔다라기보다는 와서 부시고 다시 짓고 부시고 다시 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항공사진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도를 만든 게 68년인데 66년부터 찍어가지고 헬기 타라서 이제 항공 지도를 갖다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용도는 뭐냐면 무허가 판잣집을 발견하기 위해서 항공사진을 갖다가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군이 만들어 놓은 한국 전쟁 지도를 갖다 계속 개선해 가지고 쓰다가 1960년대 이제 항공 사진, 그러니까 헬기 타고 쭉 돌면서 이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지도로 만들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도 아무튼 인구가 갑자기 들어오는데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이 인구가 어디에 있는지, 빨갱이는 섞여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 인구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물은 우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상수도 보급률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준에 따라서 물 자체가 공급이 안 되는데 갑자기 10,000명 먹을 물이 20,000명이 왔으면 그 10,000명은 물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우물이나 지금은 이제 그 건강 때문에 가는 약수터들, 이런 그 서울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샘들을 갖다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질 때문에 나오는 전염병이 돌죠. 그래서 70년대 내내 전염병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나오면 제일 무서운 게 뭐 도시계획은 위생에서 왔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 전염병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마치 코비드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배 계급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전염병이 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신체 위험인 거죠. 그래서 그 위험한 것들이 같이 사람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여든다 아니면 혹 한 군데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위기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되는 인구 문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편중되어 있다, 수도권으로 다 몰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몰려 있다라는 얘기가 중간에 괄호친 채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감당하면 되거든요. 감당하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데 이 노력하는 방식들이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 다르다면 낯선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안 해본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안 해본 그런 정책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순발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문제가 과도하게 되는데 삐딱하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감소되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뭐 이런 거죠. 예. 아까 말했듯이. 그리고 그다음에 감당할 수만 있으면 뭐 되는 거죠. 그다음에 편중도 마찬가지. 뭐 이참에 그냥 다 서울로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가면 되죠.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지역에 정부가 있고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지역에 정부랑 연결되어 있는 지역 산업들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것들의 연결고리를 갖다가 깨면 그러면 이제 좀 마찰음이 많이 생기겠죠. 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기득권이고 지역에서 원래 있었던 그런 이익 구조랑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거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 아주 작은 에피소드로 김포를 서울시로 흡수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야, 이참에 경기도 다 서울시로 바꾸지 그래,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좀 달라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컬의 문제가 이 편중과 분산에서 이제 보통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지금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그 연령대를 갖다 쭉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야, 서울은 서울이구나,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종시에 있는데 세종시는 3, 40대와 이제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주로. 예. 그리고 이제 그 세종시의 대학교가 이제 그 조치원 쪽에 있으니까 이제 세종시 안에는 없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다들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구조에서 지금 이 서울은 이 연령 코호트가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충원이 되면서 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그 단표적인 사실이 한 번도 1960년부터 한 번도 서울로 오는 20대의 넷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순유입이 마이너스였던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해방 후 60년대 이후에 통계를 잡고 나서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20대가 서울 밖으로 나가는 게 들어오는 사람보다 많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서울은 정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그러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이 이제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기는데 몇 개의 에피소드들이 이제 겹칩니다. 뭐냐면 전 세계적인 흐름인데 이게 여성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는 그러한 뭐 가치 판단이라고 할까 아니면 습속이라고 할까 아니면 관행이라고 할까 이런 그 실천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서부터 이제 뭐 파리, 베를린 전부 다. 그래서 한 10년 전, 15년 전에 그 지리학자들끼리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왜 20대, 30대 미혼 여성들은 대도시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세미나를 할 만큼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예전 같으면은 어떤 식의 구조가 들어갔냐면 20대, 30대에 보통 결혼을 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사는 비율로 이렇게 맞춰지면서 공간적으로 재편이 됩니다. 즉 뭐냐면 지리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남초 지역, 여초 지역, 여자가 더 많은 지역, 그다음에 남자가 더 많은 지역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남초 지역, 여초 지역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여초 지역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초 지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그 할아버지들이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만 남은 곳이 여초 지역인 거지 젊은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으로 여초 지역이 나온 거는 극 최근입니다. 엄청 최근인 거고 대부분은 다 잠시 남성의 일자리랑 여성의 일자리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졌다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면 같이 살기 때문에 남초 여초의 비율이 거의 그냥 1.0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율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깨진 게 2000년 이후부터예요.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이혼하신 분들 그게 도시의 익명성을 갖다가 좀 즐기시는 분들 이걸 갖다가 보통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호모 우르바니쿠스라고 해서 도시 인간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이제 달라진 거죠. 그 문화나 아니면 먹는 거에 대한 그 네트워크가 달라져서 농촌에서는 살 수 없는 인간종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나 어떻게 사는지 보고 갑자기 마당에 불쑥 들어오고 집 안에도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의 그 나의 공간을 갖다가 침범하는 걸 견디기 힘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도시 문명화되고 그러니까 도시적인 문명이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간종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랑 같이 풀면서 그 여초 지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냥 그 설명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거기에 대한 그 에세이들이 많아지는 거죠. 왜 그럴까부터 해가지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조업의 로보트화랑 거의 일치한다 이 얘기는. 그래서 여성들이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가고 남성들이 제조업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아무래도 제조업 쪽으로 다시 여성들이 안 가고 결혼으로 통해서 그리고 안 가고 이제 도시에 남아서 서비스업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비중 도시의 이제 그 금융화 혹은 서비스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같이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일자리가 많을수록 여초 지역이 돼요. 그러던 것이 2010년대 되면은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서 남자들도 도시로 몰립니다. 제조업의 자체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혼할 사람들을 못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직업군 자체가 남성들한테도 서비스업이 새로운 미래의 직업 종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제조업이 더 이상 이제 남성들을 갖다가 잡아두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시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 오히려 또 여초에서 다시 평균화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 안에 이제 편중하는 것, 수도권에 편중하는 것 이런 것들도 기존에 있는 맥락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개입해서는 안 될 일들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비효율이 발생을 합니다. 정부 정책의 효과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정부 정책의 효율 이거는 돈 대비로 투자 대비로 정부 투자 대비로 얼마나 어떤 식의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갖다가 따져봤을 때 점점 더 이 수도권 정책이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예전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즘 이제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 공간 정책, 뭐 수도권 정비 계획 이런 얘기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공장 총량제니 대학 총량제니 이런 얘기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그쪽에 대한 정책적인 효과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출산 합계 출산율 2.1 재생산율 1 이하를 말합니다.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정의죠. 근데
합계 출산율보다 재생산율이 훨씬 먼저 나온 얘기고요. 재생산율이라고 하면 리프로덕션입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건데 이 세상은 인구학의 이 출산과 관련된 이 재생산율에 대한 세상은 재생산에 대한 세상은 남성은 없습니다. 여자 한 명이 여자 한 명을 낳고 세상을 떠나시는가에 대한 기준이에요. 남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여자만 카운팅합니다. 여자만 카운팅하고 결국은 인류를 만드는 건, 인류를 재생산하는 건 여성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만 갖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상당 부분 인구학 모델링 그럴 때 남자를 뺍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출산과 관련해서 남성분들이 기여하는 바는 아직 블랭크고 그냥 여성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모델 자체가 그렇게 굴러가는데 이게 이제 그 이 모델을 갖다가 만드신 분이 이제 알프레드 로카라는 분인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분은 이제 생물학자거든요. 생물학자인데 그 몇 개의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출산율과 관련된 그런 그 오해들 이런 것들을 아주 깔끔하게 해결을 해버립니다. 뭐냐면 사람을 동물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토끼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랑 인간이 얼마나 늘어나지는 걸 보겠다라는 걸 같은 모델로 돌렸어요. 그럴 때는 야 우리 토끼 수토끼 안 보잖아, 암토끼만 보잖아라고 하면 이제 암만 보는 거죠. 암 앞에 있는 그 피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을 때 예측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걸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델 자체가 재생산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쓰이게 됩니다. 저는 인구학 관련돼 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녹화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이 된다라고 이 박제된다라고 했을 때 긴장감이 정말 대단하게 이렇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 한 번 잘못하면 날아간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 정말 잘 써야 되고요. 보건학이나 인구학에서 쓰는 용어 그대로 썼다가는 완전 이제 이렇게 못 쓸 놈이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호흡을 갖다 한 번씩 이제 꾹꾹 눌러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재생산율, 요 리프로덕션과 관련해서 또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인구학 자체는 사망표에서 출발한 학문이고 출산은 정말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인구학 자체에서 출산을 다룬 적이 정말 최근입니다. 한 30년, 40년 됐나? 진짜 안 다뤘습니다. 출산 자체가. 왜냐하면 사망표는 돈이 됐어요. 그리고 사망표에서 인구학이 나왔을 때 인구학자들의 대부분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보험회사로 갔어요. 사망보험. 왜냐하면 사망 확률을 계산을 하고 얘는 지금 몇 년 더 살 건지 기대 수명 계산하고 이런 것 자체가 내 보험료 결정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보험회사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지식은 정말 돈이 되는 지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학은 사망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정교한 모델을 갖고 있는데 출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몇 개의 이유도 있죠. 출산 자체는 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거는 태어나는 아이를 세는 것보다 안 죽고 학교를 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가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구학 얘기할 때 재밌는 부분이 어린 아이는 세지 않았어요. 세지 않고 우리나라 주민등록 통계도 6세부터 셌습니다. 6세 이상만 맨 처음에 들어갈 때 6세부터 그것도 놀라운 게 위쪽으로 나이가 많은 거는 54세까지 셌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 왜냐하면 55세 이후로는 거의 안 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바로 60세까지 갑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 보면은 연령별 통계하면 58세 몇 명, 59세 몇 명, 60세 몇 명, 60세 이상 몇 명.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하나씩 넓혀져요. 65세 이상, 그다음에 70세 이상, 75세 이상, 그러다가 지금은 100세까지 갔습니다. 작년에 나온 프랑스 그 통계청에서 나온 제일 재밌는 보고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100세도 너무 많아서 100세 이상도 너무 많이 사시니까 120세까지 늘려야 되는가라는 그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통계가. 안 그러면 인구 피라미드에서 망치처럼 100세 이상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지금도 농촌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99세보다 100세 이상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망치 모양이 돼요. 인구 피라미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올려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갖다가 할 정도로 이 맨 처음에 관심이 있었던 것들은 출생이 아니라 출생 이후의 학령 인구의 출발입니다. 주민등록 통계에서 6세를 갖다가 처음으로 잡은 건 뭐냐면 얘네들 계산해 가지고 그 숫자 그대로 교육청에 넘기는 겁니다. 그럼 국민학교 내년에 몇 명 들어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6세까지 한 거였죠. 이런 식으로 기준에 맞춰서 출산 자체는 의미가 별로 없고 그 이후의 과정들이 훨씬 중요해졌었다.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죠. 이 출산과 관련돼서는. 그러던 것이 어떤 이상한 것들이랑 같이 얽히게 되는데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종두법 얘기할 때 백신 맞는 거 뭐 얘기할 때 나왔을 때 그때의 저항이나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봤을 때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뭐냐면 아 6세 이하 아니면 2세, 3세 이하에 있는 아이들은 아이로 안 쳤거든요. 예전에 농경사회에서 워낙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한 살 먹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얘가 죽을 확률의 반 이상은 쓴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으면 이제 일단 나는 생명체로 일단 한번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에 축합니다. 그 전에는 진짜 많이 죽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돌까지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게 종두법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한 살 되기 전에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구한말로 이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구한말에 있는 양반댁의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저 자식이 반 정도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종두를 갖다가 백신을 갖다가 맞춰야 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한 살 이하는 통계도 안 잡고 이름도 없었는데 예, 이 이름도 그 다음에 지어주는 거였는데 살아남은 다음에 지어주는 거였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강제화 시켰거든요. 이 강제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한 살 미만의 통계가 처음으로 종두법 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잊혀지다가 쭉 이제 가다가 잊혀지다가 해방 후에는 아예 그냥 반기죠. 그냥 처음에 이제 출산하면은 그냥 예방 접종 쭉 맞고 6세까지는 카운팅을 안 해요. 주민등록 자체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죠. 예, 모자보건이나 이런 쪽에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회에서는 거의 안 썼던 그런 그 연령대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요 사망표와 이제 그러니까 출산과 관련된 내용에서 압도적으로 사망에 대한 지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출산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사고가 됐는지를 갖다가 한번 볼게요. 17세기 유럽 이제 100년 중에 93년 동안 전쟁이다. 이거 거꾸로 얘기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100년 중에 단 7년만 전쟁이 없었어요. 유럽에서. 자, 이게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서양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17세기, 18세기는 흥미로운 다이나믹한 아주 역동적인 그런 그 시대가 되는데 전쟁을 계속해요. 전쟁을 계속하면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총이 뭐 좀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다 칼입니다. 칼이고 이제 찌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요. 그러면 씨가 마르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징병할 수 있는 인구의 수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거의 여파로 생산할 수 있는 먹을 걸 생산할 수 있는 인구 또한 마찬가지로 줍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중농학파, 중상학파 뭐 이런 얘기들 갖다 옛날에 서양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게 다 이 전쟁과 관련된 그 여파입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비옥한 토지가 다 황폐지, 그러니까 농사 안 짓는 그냥 황무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심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예전에 있었던 중세는 뭐 땅에 지기가 없어가지고 돌려가면서 뭐 농사를 전내 못내 하다가 이 17세기로 들어가면 거의 농사 지을 틈이 없는 겁니다. 계속 전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전쟁의 능력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국가 세태의 그런 징후로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17세기 유럽에 있는 이 전쟁의 상황이 이제 웨스트팔렌이라고 해서 국경을 안정화하고 더 이상 우리 전쟁하지 말자라고 하는 선언.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어. 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말처럼 정말 다 죽을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국경을 안정화시키는 그러한 외교 가문들이 생기고 이제 유럽에 있는 판을 갖다가 만들면서 이제 근대국가로 넘어가고 근대국가로 넘어가면서 중요하게 되는 게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국민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불러오면 되는 거고 돈이 있으면 국부가 있으면 갑자기 용병이든 뭐든 간에 야 월급 얼마 줄 테니까 와라라고 하면 왔는데 어딜 봐도 이제 다 전쟁으로 서로 죽이고 죽여가지고 없으니까 이제 올 사람도 없고 그러면 있는 국민들 잘 챙기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고 이제 국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이벤트가 됩니다. 17세기 유럽은 전쟁의 세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세기 유럽은 다산을 장려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다산을 장려하겠죠. 그리고 사람 수를 세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 이전까지는 사람 수라기보다는 사람과 연결된 생산물 수입니다. 그러니까 국부, 지역의 부의 국부론인데, 그러니까 그 재산이나 자산이나 아무튼 이런 그 하나의 덩어리인데 이제부터는 사람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과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숫자로 세기 시작을 하고 이제 출생과 사망에 대한 데이터들도 많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카톨릭 영향으로 이제 그
존재했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국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 카톨릭도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나폴레옹이 이제 그 공화주의 만들면서 이제 종교 쪽을 갖다가 확 치면서 이제 세속주의로 갑니다. 우리 종교와 공화국은 완전히 이제 별개로 이제 칸막이를 갖다가 많이 만들죠. 그러면서 그 교구좌에 있었던 그러니까 주교가 머무는 성당에 있던 출생장부와 기타 등등의 그 등부를 인적 장부를 우리로 따지면 이제 주민등록부를 호적을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카톨릭에서 칠성사라고 혹시 뭐 요즘도 하시겠죠. 칠성사에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출생 관련돼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년성체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성사를 갖다 하잖아요. 이 성사 제도가 만들어진 게 대부분 다 경제적인 통치술입니다. 뭐냐면 그 영성체 그거 할 때쯤 되면 이제 유아 사망으로부터 해방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견진성사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견진성사가 뭐냐면 자기의 경제 생활에 대한 등부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견진을 하면 뭐 병자성사 잠깐 세금 면제해 줍니다. 그다음에 사망 관련돼 가지고 종부성사 내린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적을 갖다가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카톨릭이 이제 그 정교 분리가 안 돼 있을 때의 흔적입니다. 그 칠성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장부들을 나폴레옹이 터는 거죠. 털면서 주교자를 갖다가 다 깨요. 그래서 멀쩡하게 있었던 주교자를 깨면서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듭니다. 이 행정구역을 만들 때 두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뭐냐면 영토 단위로 행정구역을 나눌까, 사람 단위로 행정구역을 나눌까. 이제 새로 판을 짜니까 예전 같으면은 거대한 주교, 그러니까 굉장히 힘 있는 주교가 더 넓은 땅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고 나면 이제부터는 사람 수를 균등하게 나눠가지고 인구 10만 단위로 해가지고 쪼개서 쓸까 아니면은 영토 단위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할까. 그래서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인구 쪽으로 밀었던 게 그 유명한 미라보입니다. 미라보의 다리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아무튼 그때 나오는 그 인구파가 이깁니다. 인구파가 이기면서 그 인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하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영토와 관련된 게 이제 상원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그게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슬슬 생기고 요 바로 뒤이어서 그 세이에스라고 하는 헌법학자가 나오면서 한 사람 한 투표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당연한 내용인데 그게 18세기에 이미 사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쪼개면 그 사람이 한 표예요. 한 명당. 그리고 인두세를 먹이기 때문에 이제 재산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주민세를 내는 거죠.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금 내는 거에 따라서 사람 수에 따라서 그 지역에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 자체가 이제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밭 갈고 뭐 갈고 뭐 이런 그런 아니면 하나의 점원 뭐 서비스업 종사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노동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인간이라는 게 탄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유럽이 이제 인간 출생과 사망에 대한 새로운 과학이 만들어진다. 지금 요 18세기 요거 하나만 갖고도 한 학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서양사를 이 관점에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겁니다. 이러다 이제 그 19세기 말쯤 되면 이제 새로운 이제 세상이 나옵니다. 요게 인구 감소와 문명이라고 하는 아르센 듀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만든 얘기인데 사회적 모세혈관 이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성사나 아니면 사상사에서 이 출산이라는 게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이전까지는 뭐 멜서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사람 너무 많아 뭐 아니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다가 처음으로 출산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한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탐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말이 사회적 모세혈관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계급 사회일 때는 내가 아이를 몇 명을 낳든지 간에 이 아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많다 적다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아이가 많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오히려 부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 농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자식이 뭔가를 갖다 벌어들이는 가게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아르센 듀몽이 관찰한 게 뭐냐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2명일 때, 3명일 때, 1명일 때 자식한테 투자하는 게 달라지고 이 투자에 따라서 그 자식의 사회 계급이 달라질 수 있을 즉 쉽게 말하면 신분 상승이 되는 가능성을 사회가 보기 시작하면서 아이를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처럼 쭉 올라간다는 얘기죠. 옛날 같으면 계급의 수직 이동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불가능했는데
이제 19세기 말쯤 되면 새로운 기술들이 엄청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비록 농부의 자식이지만 내 자식은 내가 잘만 투자를 하면 글자도 읽히고 기술도 배우게 하고 이러면 걔는 나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럴 때 아이를 작게 낳는다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이 알렉산더 듀몽이. 이건 당시의 상황을 갖다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돼요. 철도 문명이거든요. 철도 문명이다. 이 철도 문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코드 AI다 이런 얘기하겠지만 철도가 미친 영향에 비하면 AI는 조족지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도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한 예로 조선시대 말기부터 일제시대 때까지 해가지고 일제시대 전기쯤 됐을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는 하천 경제입니다. 유역 경제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천을 매개로 갑니다. 하천으로, 그러니까 그 배로 다니는 게 길로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래서 쌀도 다 배로 움직이고 전부 다 강이나 이제 바다로 가는 거죠. 즉 강하고 바다는 하이웨이예요. 요즘으로 치면 엄청난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 따라서 산업 생태계가 촘촘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이 강에서 혼맥이 발생을 합니다. 강의 상류에 있는 누구 불러와서 같이 결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생태계에 따라서 사업 파트너들 아니면 뭐 그 물건 사고 팔 때 만들어지는 그런 경제 네트워크가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되고 그 네트워크를 따라서 자식들을 결혼시켰기 때문에 거의 유역권 안에서만 몇 대가 계속 삽니다. 그리고 그 유역권 안에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친인척 네트워크가 그 사람의 부를 결정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철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철도가 만들어지면 이 스케일 점핑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강 유역권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저쪽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1920년대의 풍경입니다. 20년대 30년대의 풍경인데 맨날 낙동강에서만 뭐 다 내 친척들은 다 낙동강인데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내가 철도 한번 탔다 그리고 재수 좋다라고 하면은 순식간으로 그냥 하얼빈 지나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회주의도 오고 김일성도 왔다 가고 문물도 왔다 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갔다 왔을 때 그 문명 영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언어를 배워 와서 그 이제 다시 이제 경남으로 오거나 아니면 서울로 왔다 경성으로 왔다. 예전에 그 유역권 안에 갇혀 있을 때랑은 자기가 경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지역에서는 엘리트도 아니고 거의 밑바닥에 있는 놀림거리였는데 얘가 국가적인 하나의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벌어지는 일이에요. 갑자기 스케일이 국가 차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순식간에 세계주의자들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계급이 요동을 치는 거죠. 예전 같으면은 아버지 말 잘 듣고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삼촌이랑 일 잘하고 이래야지 내가 그 사회적 자본을 갖다가 이어받아서 가게를 꾸렸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번 보고 딴 데 가서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언제든지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급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 요동을 치는 상황에서 평민의 자식 아니면 중인의 자식들은 대부분 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자기의 가문의 성장과 몰락을 갖다가 결정지을 수 있는 분기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구를 줄이기 시작하고 자식을 갖다가 한 놈한테 몰아주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투자하는 아이의 수를 줄이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이제 1890년 이제 알렉산더 듀몽이 이제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예요. 읽어보고 싶으시겠지만 불어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로도 번역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읽다가 포기할 정도로 너무 고어가 많고 막 지방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문으로는 한 30페이지 봤나 저도. 근데 좀 괴로운 책입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긴 해요. 이 책에서 나오는. 그다음에 이제 그 20세기 초 들어가면 이제 비슷한 얘기로 합니다. 삶의 합리화. 즉 뭐냐면 출산은 아이를 갖는 것은 합리적인 인간의 탄생이다. 근대 사회다.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이 랑드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아돌프 랑드리가 내 삶을 계획하는 이 계획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전까지는 아이가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신의 섭리거나 아니면 인간 내 몸의 능력이었어요. 내 몸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몸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부터는 계획을 할 수 있다.
이게 계획화의 과정이다, 계획을 하는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주요 세 가지 원칙을 갖다, 굉장히 짧습니다. 이 글은 짧은데 요 글에서 결국은 찬양을 합니다. 계획 인구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계획 출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류가 진보한 것이다. 예전 같으면 그냥 자연적인 출산율에 만족을 하던 것이 내 삶을 계획하면서 뭔가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새로운 인간, 근대 인간의 탄생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그 설을 풉니다. 이제부터 이제 애를 많이 그냥 낳는 거에 대한 그 뭐가 있는 거죠, 선이. 예. 아직 그냥 미계 내지는 자연인 인간과 계획하고 근대적인 인간하고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롯카라는 양반이 나옵니다. 이 아까 말했던 그 토끼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셨던 분. 예. 그래서 이 롯카가 들어갔을 때는 결국은 어떤 모델에서 온 거냐면 포식자 피식자 모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양반이 생각할 때 지금 출산이 만들어지는 이 출산과 관련된 수, 새로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에 태어나고 죽은 사람들의 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 다음으로 또 나가는 거고, 마치 이제 토끼가 늘어났다가 그 토끼를 잡아먹는 늑대가 늘어나가지고 줄다가 이제 늑대가 많아지는데 토끼는 없고, 그러니까 늑대가 또 줄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로카 볼테르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동치면서 가다가 쭉 한 점으로 수렴이 됩니다. 적정의 이제 사슴수, 뭐 적정의 이제 그 토끼수,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스테이블 포퓰레이션이라고 해서 안정 인구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지금에 있는 요동치는 거는 결국은 자연화되는 그런 하나의 균형점으로 가는 단계일 뿐인 거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에 있는 순간만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 인구 개념이 들어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인구학이 계량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연령별 뭐 인구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쭉 하나씩 얹혀지면서 갑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제 그 인구학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맞는데, 왜냐하면 유엔에서 포퓰레이션 카운슬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위원회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분기점을 맞는데, 그때 이제 기본이 되는 계량 방정식들은 대부분 다 로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100주년이거든요. 이 글 나온 지. 그래서 요거 영어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읽혀봤어요. 그 학생들한테 대학원 수업 시간에. 후회 엄청 많이 했죠. 이거 읽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이과인가 문과인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생들이 볼 수 있는데 그 의미 자체는 문과의 의미고, 뭐 이러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유하는 그 뭐 편미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의 그냥 암호문 같은 그런 글입니다. 자, 47년도에 유엔 인구위원회 요게 나오면서 이제 결정적인 턴이 됩니다. 지금에 있는 모습이 이때 결정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그 인구가 이때 인구위원회 만들어지면서 출생 통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출생 관련된 조사 어떻게 해야 되고, 양식은 뭐고, 국제 간의 출생자 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의 연령, 모의 직업, 그다음에 모의 교육 수준, 뭐 이런 것들은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매뉴얼들이 이때 다 만들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 왜 인구위원회가 유엔에 있었을까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인구는 어디서 통계를 잡았냐면 ILO에서 잡았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인구 통계가 나오고,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그쪽에서는 통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 ILO에 있는 양반들이 이쪽에 유엔으로 들어오면서 인구 통계를 만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그러니까 ILO는 그 지금으로 치면은 되게 몽상가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1920년대 만들어지거든요. ILO를 만든 거, 국제 노동기구를 만든 건 그 사장들이에요. 즉 기업인들입니다. 그 기업인들 중에서 중소기업의 기업인들이 이제 돈을 내 가지고 이제 스위스에서 만나 가지고 ILO를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자유로운 노동자의 이동이 세계 평화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노동자 여기는 일자리가 많고 사람이 없고, 여기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는 이곳의 긴장 때문에 전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막는 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찾아서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세계 평화가 된다는 거고, 1차 세계대전 때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드는 거거든요. ILO가. 그래서 각국의 노동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통일화시키고 그다음에 표준화시키고 그다음에 권익 보호하고 이러면서 노동자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 것, 그 노동자들이 실업의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이 세계 평화를 만들고, 이 세계 평화가 뭐냐면 자기의 기업의 이득이에요. 대기업은 국가 편으로 들어가가지고 군사 공장으로 확 바꿔가지고 한몫 크게 전쟁 때 땡길 수 있고 하는데,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적인 그런 이 시장 자체가 안정화돼야지만, 그리고 노동력을 끊임없이 유입해야지만, 끌어당겨야지만 어느 정도 돈을 버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념으로 ILO를 만듭니다. 자, 1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했어요. 자, 2차 세계대전 또 발발했죠. 야, 그러면 이제 이 ILO의 그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세계 평화라고 하는 아이디어리 한 번 더 유엔에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서 개입해가지고 유엔의 인권위원회 만들고, 이 인권위원회가 있었던 인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인구위원회가 있었던 게 사회경제분과예요. ESC라고 하는. 즉 사회 경제가 안정되려면 유엔 차원에서 전 세계에 그게 되려면 인구와 관련된 노동력에 대한 통제나 아니면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죠. 신념으로 여기에 대거 개입이 됩니다. 아쉽게도 한국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글도 없어요. 예,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습니다. 유엔사를 갖다 쓰는 양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때 만들어진 생생한 아카이브들이 다 있어서 그때 논의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재밌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 아주 걸쭉한 데이비스 블레이크의 논문이 나옵니다. 이 논문이 저한테는 제일 난관이에요. 왜냐하면 생물학 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온갖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용어들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말을 굉장히 많이 돌려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56년이 되면 이제 그러니까 1960년부터 이제 유엔 차원에서 세계의 인구 통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직전입니다. 50년 되면 이때는 어디서 통계가 만들어지냐면 주로 신탁 통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생국가 들어가서 만들어집니다. 이 신생국가의 인구 통계가 막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신생국가들은 인구 통계를 갖다가 만드나? 투표하려고.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건데, 우리 재원의회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뽑았어요. 해방 후에. 투표인 선거인 명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런 거예요? 신탁 통치 찬성 반대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그 사회적인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시기에 이제 그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오고, 거기에 38선 그어지고 위아래 긴장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 와중에 도대체 투표를 어떻게 했냐는 거죠. 나 어느 투표구에 가서 무슨 투표해야 되지? 뭐 이런 거죠. 자, 이게 모든 유엔이 개입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라크든 뭐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자스민 혁명이 있었던 동네든 투표가 만들어진다. 아프가니스탄이든 이런 쪽으로 가면 투표가 만들어지려면 유엔이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인구 통계예요. 몇 명인지 인명부를 만들어야지 투표가 되니까. 안 그러면 1인 1표가 안 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사람 수를 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 왔을 때 그때 이제 새벽 1시쯤에 인구 조사를 해요. 왜냐면 자는 사람들, 그래서 머릿수 셌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몇 명인지. 확 열고 몇 명 딱 세고 다 가고, 몇 명 이렇게 세고 가고. 그러니까 왜냐면 유령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인구를 만드는 게 힘듭니다. 신생국가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나왔던 통계들이나 인구 통계들은 대부분 다 신탁 통치 지역들, 그러니까 유엔이 만들어서 이제 새로 독립되는 국가들에서 이런 장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수많은 통계들이 이제 같이 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5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서구에서는 베이비 부머의 출발이죠. 베이비 부머의 출발이라서 샘플로 여기저기서 이제 그 통계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들어가는 게 가족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이 기독교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스웨덴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족 계획 기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수많은 통계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점점 출산에 대한 통계들이, 숫자들이 이제 파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 파악된 숫자들을 갖고 이제 처음으로 분석을 갖다가 하게 된 게 이제 데이비스 앤 블레이크입니다. 꽤 유명한 모델이에요. 데이비스 앤 블레이크는 우리나라 인구와 관련된 그 책에서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는 별로 언급이 안 돼요. 내용은 거의 19금이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갖다가 그러니까 처음 출발부터 아이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유아 사망을 견뎌가지고 아무튼 인구 통계에 잡힐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갖다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만듭니다. 자, 일단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는 남자와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몸이 또 만나야 돼요. 몸이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횟수도 있어요. 그 횟수에 따라서 나오는 확률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만난다고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개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만나서 뭐 이렇게 섞을 수 없게 만든다든지, 뭐 아무튼 뭐 뭔가의 그 조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렇게 쫙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날짜 수를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아이를 만들 수 있는 한 여성이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그 날짜 수가 엄청나게 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얼마 안 돼요. 100 몇이랬더라. 뭐 아무튼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모유 수유할 때 또 아이가 안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조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아이를 인류가 한 사람의 몸에서, 한 여성에서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기대 확률을 계산합니다. 뭐 조건들이 계속 붙는 거죠. 몸도 만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아이가 한 명 나왔다. 이 중간 과정을 쭉 놓고 보는 건데, 이걸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 1년 동안에는 서로 몸이 만나는 횟수는 얼마로 변수화하고, 그 다음에 그 뭐 피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수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매개 변수들을 만들어서, 매개 변수 목록이 무지하게 깁니다. 이걸 갖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 지금 아이를 낳는 이 빈도수,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아 수에 대한 그런 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제 이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됩니다. 기념비적인 논문이에요. 요 56년의 이 논문은 그러니까 정말 인간학의 출발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한 경우는 드문데, 한 단계 한 땀 한 땀 이렇게 해가지고 놓은 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봉가르트라고 하는 양반이 이제 이걸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제 80년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금까지도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 매개 변수들 가운데에서 편린들이, 아주 작은 조각들이 지금 이 인구 정책의 하나의 소재로 쓰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자체가 무슨 짝짓기처럼 막 뭐 축제도 한대네, 뭐 한대네, 뭐 한대네,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대부분 다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 하나 올리면요, 서로 이렇게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몸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빈도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낙태 금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인공적으로 개입하는 거 막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때마다 모델에서는 출생아 수를 바꾸는 하나의 변수처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수 하나 올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제일 드라마틱했던 게 저 입장에서는 혼외자 자식에 대한 처우 뭐 이런 거 있죠. 그 사회제도적인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결혼 외 출산, 결혼 내 출산을 갖다가 카운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이 모델, 아주 긴 여정, 인구학에서 출산과 관련돼서 이제 이론으로 발전하는 그 긴 과정의 출발점이 이제 이 두 사람의 논문이 됩니다. 재밌어요. 이과생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그 문과생들이 봐도 이 단계를 이렇게 나누는 게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56년도 논문이니까 나오고 나서부터 70년대 80년대 내내 비판을 받습니다. 비판을 받는데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고려 안 했다. 예를 들면 이 그 블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고려를 안 했거든요. 변수로. 근데 모유 수유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모유 수유하는 동안에는 아이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그 한 2살, 3살 때까지 어머니 젖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성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델의 변수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뭐가 돼요? 아이를 많이 낳고 싶으면 분유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유 시장 만들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 의미 없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쳤던 수많은 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는데, 이제 그런 그 크리틱이 이제 하나씩 겹쳐지면서 쌓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제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라이벤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출산과 관련돼서 또 걸쭉한 아주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 양반은 아이를 상품이랑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자, 롯카가 사람을 토끼처럼 취급을 했다면 이 사람은 아이를 상품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더 정확히 말하면 내구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건이에요. 물건처럼 물건에 들어가는 공식이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차를 한 대 살까? 아이를 하나 낳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 모델에서는. 그래서 차를 한 대 살면 그 산 것 때문에 어떠한 효용이 나오고 어떠한 베네핏이 나한테 오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아서 나한테 어떠한 득이 될 것인가, 그 모델 그대로 출산 모델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델의 세계는 정말 이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코비드 때문에 유명해진 시르 모델이라고 있어요. SIR 모델. SIR 모델이 뭐냐면은 그 감염 받을 수 있는 사람, 감염한 사람, 회복한 사람, 요 사람 모든 인구는 딱 그 세 종류예요. 코비드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걸려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보는 이 인간 집단은 딱 세 종류입니다. 이제 이 모델이 나온 지 한참 됐거든요, 역병에서. 근데 지식경제학에서 이 모델을 그대로 씁니다. 뭐냐면 아예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알았는데 거부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선교사 전파 모델, 종교 모델도 똑같이 씁니다. 종교 모델도 아예 신을 모르는 사람, 신을 알고 있는 사람, 알았다가 나간 사람. 이게 3원 체계거든요. 이 3원 체계로 모델을 갖다가 할 때는 다 이 모델을 씁니다. 이게 전파 모델입니다. 그러면 전파 모델에서 이제 그 개척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장소들을 찍어버리면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겠죠. 신을 모르는 사람 쪽에 가야지 신을 알게 만들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감염이 안 된 사람한테 감염시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모델상으로. 그리고 이제 거부하는 쪽으로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식의 이제 새로운 균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종교가 필요한 겁니다. 이미 거부한 사람은 거부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새로운 종교로, 뭐 알라를 믿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든가, 뭐 어떻게든 달라지는 거죠. 이게 모델의 세계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의 그 자연 법칙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물건으로 취급을 한 겁니다. 몇 개의 이제 그 난관이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이 모델에 따르면 부자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를 한 명 낳을 때 드는 돈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를 낳아서 그 우유를 먹이고 보내고 하는 게 내 인생의 반 이상을 갖다가 거기다 투자를 해야지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상황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좋으면 좋을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U자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빈민층과 이제 최상위층이 이제 아이가 많아지긴 하는데, 이 빈민층은 뭐 그렇다고 쳐도 요 위쪽으로 들어가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수많은 변종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똑같은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부자들하고 그러니까 중산층하고 다르기 때문에, 부자도 아이 둘 낳고 중산층도 둘 낳은 이유는 뭐냐면 중산층보다 훨씬 더 부자들이 아이에 돈을 많이 써서 비용 면에서 높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 라벤슈타인의 이야기가 계속 이제 변주가 됩니다. 변주가 되는데 뭐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냉철하게 딱 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사회학자들은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을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넌 잘못된 질문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이제 그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의 시간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시간이나 아이한테 들어가는 시간이 똑같다면, 그러면 똑같은 모델링이 들어가면서 아이를 비슷하게 낳는다라는 얘기죠. 시간 비용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부자인데 돈은 많아. 아이에 대해서 뭐 1억도 쓸 수 있어, 뭐 2억도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가 나의 그 일하는 시간 아니면 노동 시간 말고 여가 시간, 이 시간을 갖다가 얘한테 3시간,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투자할 만큼 크지 않으면, 그 문턱이 크지 않으면 내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시간 비용 자체가.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아이한테 쓸 수 있는 가용 비용이 있고, 내가 아이한테 쓸 수 있는 써야만 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의 문턱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안 낳는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정책이 어떤 정책으로 이어지냐면 타가소 정책으로 갑니다.
즉 뭐냐면 여성들한테는 출산과 관련해서 너 지금 아이를 낳으면 내가 200 줄게, 300 줄게, 400 줄게 계속 올라가죠. 돈을 주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한테 투자하는, 아이한테 써야만 하는 그런 시간을 줄이면 아이를 낳는 그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모델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홈 이코노믹스가 들어가면서 이건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모델에 집어넣어서 풀어보면서 이제 그 적합성을 갖다가 높여 나갑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미국에 갑자기 타가소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우리는 아직도 타가소 그러면은 북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애들 키우고 뭐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는 어린이집 뭐 타가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 없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 흐름 자체를 만들어 놓은 하나의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이 시간에 대한 고려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우리나라 출산 정책 보시면 아이를 낳는 게 돈을 많이 드는 게 아니야. 뭐 교육 비용도 알아서 해줄게, 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도 아이를 키울 수 있어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오전에 타가서 있고 그다음에 뭐 돌봄 교실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면서 계속 아이를 그 부모들과 떨어뜨려 놓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 주는 이런 과정들이 됩니다. 다 경제학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즉 뭐냐면 아이에 대한 비용을 낮추기. 시간 비용이든 돈의 비용이든 이 비용을 낮추면 이게 올라갈 것이야.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칼침처럼 이렇게 딱 무너뜨리는 게, 야 근데 아이가 그 내가 투자한 돈은 있고 뭐 비용도 있다고 쳐라고 하는데 그 자식이 나한테 베네핏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길고, 그리고 20년 뒤에는 그 자식 놈이 왼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은 어마어마한 파생 상품인 거죠. 리스키한 거.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나한테 베네핏이 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그러한 상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합리적인 투자를 한다고? 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지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대부터 도저히 이거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여기에 젠더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슈도 있고 종교적인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경제학이 만들어 놓은 출산 이론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지 한 25년에서 30년 됩니다. 이 뒤로는 이 출산 이론과 관련돼 가지고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별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오늘의 주제인 국가와 지방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다 국가 통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역 통계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확실히 달라집니다. 요거는 이제 같이 뒤에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세종시에 아이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세종시에 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정말 듣는데, 이게 아이를 세종시가 낳기 좋아서 낳기 편해서 세종시가 출생률이 높은 건지, 아이를 낳을 만한 사람들이 세종시로 몰리기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세종시의 정책으로 거기 일자리가 되게 좋은 일자리가 많거든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국책연구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에서는 쉽게 말하면 약간 좀 따뜻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긴 해요. 근데 그 환경 때문에 아이가 많이 이제 태어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럼 비슷한 일자리를 다른 데서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모델이니까 복제 가능한 것인가? 다시 관측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동의 변수가 생깁니다. 출생과 관련된, 여기가 이제 저출산이다, 뭐 세종이 뭐 그 아이를 많이 낳고 여기는 어떻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지역 지자체들이 그 인구 소멸이나 지방 소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출산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거기서 모델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이론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인구학자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슬슬 이제 한국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끝날 텐데, 저출산 저출생 얘기할 때 맨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81년만 해도 인구 증가 억제 방안이라는 국가 기록물이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표어가 축복 속의 자녀 하나 사랑으로 든든하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불과 이제 한 15년 뒤에 낳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이라는 표어가 나오고, 저출산 시대 인구 문제와 정책 과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국가 주도로 이제 나옵니다. 15년 동안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의 출생자 수의 변화가 보이는 푹 꺼졌을 때 그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80년대나 이럴 때도 대부분의 인구학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 준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고 이대로 가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음이 생깁니다. 어디서 맨 처음에 그 얘기가 나오냐면 국방부터 병사수 이야기하면서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아이를 적게 낳아라 하다가 이제 너무 적게 낳은 거죠. 너무 적게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가 이제 저출산 문제로 다시 들어가면서 다시 꺾겁니다. 이 그래프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전 세계 공통이에요. 대부분 다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저출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을 타기 시작한 건 2020년 이후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별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2022년이 되게 중요한 해인데 처음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할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할 수 있는 15세부터 65세까지의 인구가 처음으로 줄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숫자는 실제로는 일할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2020년까지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시장에는 계속 새로운 일자들, 그러니까 새로운 청년들이 계속 일을 구하려고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게 저출산의 문제인가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이제 BBC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한국 초고속 고령화 진행 중 사람들 문제체가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얘네들 되게 낙천적이네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얼마나 갈 거고 그다음에 지금이 어떤 때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출산과 관련된 경제 이론도 거의 없을 때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곱씹어 보지도 않았던 그런 때에 이런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신탁처럼 내려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는 망한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2023년도에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의 심각성 그 원인 이렇게 되면서 그냥 갑자기 정부 여기저기서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 쪽에서 나오는 요 보고서는 필독 보고서 중에 하나예요. 저출산 관련해서 이것만큼 잘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까지 있었던 경제학자들이 했던 출산 모델 그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통 모델입니다. 물론 그 뒤로 폐기되긴 하지만 그리고 그 뒤로 더 발전시켜야 될 모델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뭐 키워드는 거의 비슷해요. 비정규직이 많다. 비정규직이 있는 곳에는 확실히 출산율이 떨어지더라. 이런 관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관성인데 결국은 얘가 있는 곳에 아이를 안 낳는 흐름이랑 뭐랑 같이 가는지 원인인지 몰라요. 일단 같이 가는지를 갖다가 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많은 곳에는 뭐 아이가 그래도 좀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많고 일자리 회전도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한 직장에 오래 안 있고 이러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쭉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시장과 초저출산의 네 가지 연결고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에 있는 노동시장의 문제다라고 이제 푸는 거죠. 노동경제학에서 오는 이 모델 자체가 꽤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은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풀면서 이제 붐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라지진 않죠. 지금에 있는 한국인이 사라질 뿐이지 한국이 사라지진 않는데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렇게 한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문법에 안 맞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국가는 계속 가죠. 당연히 디스어피어링은 안 하는데 근데 이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출산율과 관련된 이야기가 납니다. 동시에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동시에 어떤 저널이 같은 신문에 실리냐면 인구 감소라는 대안, 낙관적인 이야기. 인구 감소가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글이 나옵니다. 이 글 자체는 중앙일보가 받아서 엄청나게 비판하려고 해요. 중앙일보가 이 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몇몇 이런 그 외신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거짓말이고 막 이러면서 이 인구 감소는 정말 끔찍한 일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중앙일보 쪽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뭐 어느 편을 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중앙일보다 뉴욕타임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편을 드는 순간에는 제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튼 이게 낙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낙천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낙관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글에서 합니다. 불행히도 이 원문 글은 뉴욕타임스 구독자에게만 보이기 때문에 그 도서관 가서 카피해서 보실 수밖에 없는 글인데 이제는, 근데 이 글 자체는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감소를 감당할 만한 사회적인 여력이 되는가, 혹은 감소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인 득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이제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인구가, 우리나라가 아이들이 늘어나면 자기의 돈벌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 생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이 사회에서 내 직업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내 그 매출액이나 아니면 내 사업이 더 잘 돼라고 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촘촘하게 깔려 있었던 거예요. 촘촘하게. 왜냐하면 계속 늘어났거든요. 계속 사람은 늘어나고 했으니까. 그러다가 예전에 한 번 뭐 그 유업, 그러니까 분유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저출산이기 때문에 막 그 다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갑자기 중국 쪽으로 분유를 갖다가 엄청나게 이제 수출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그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아이의 수에 반응하는 경제 생태계가 있습니다. 사회 생태계가. 이 생태계에서 어느 부분을 건드린 거냐면, 지금 아이의 문제가 저출산에서 어느 부분이냐면 첫 번째로 교육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 뭐 폐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 교육청 예산으로 우리나라 교육에서 국가 공무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압도적인 다수인,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생님들의 경제 생태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이게 사람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교사라는 숫자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경고가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이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내가 더 편해져야 되는데, 아이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내 일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규로 교사를 안 뽑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경제 쪽에서 너희 앞으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건데 새로 한 명 퇴직하고 나면 새로 뽑아야 되는데 안 뽑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굉장히 과다한 업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갈 것이 너무나 이제 잘 보이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사회적인 한 섹션에서 지금 저출산이 죽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섹션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인구 증가와 얽혀 있었던 경제사회 생태계 쪽이 다 지금 비명 소리를 슬슬 지는 거죠. 뭐 떡볶이 가게, 김밥 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원가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그 얽혀 있는 거에서 인구의 몇 퍼센트가 나올지 카운팅도, 그러니까 그 가늠도 못할 정도로 꽤 많은 부분이 저출산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출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경제 생태계가 있는가? 사람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내 돈벌이가 잘 되는 곳이 있는가? 라는 얘기를 갖다가 이제 꺼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런 경제 생태계를 발전시키지 않는 이상 저출산은 우리한테는 계속 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낙관적인 이야기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한번 머리를 갖다가 모아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논의들이 이제 가는 거죠. 물론 뭐 생태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를 오염시키는 인간들이 줄어드는 건 정말 쌍수를 들고 좋은 일이잖아요. 저놈의 인간들 때문에 지금 계속 뭐 어디도 오염되고 어디도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줄어드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아주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 그러니까 바람직한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주의 뭐 아니면 그 예전부터 인간 말살하려고 했던, 인간 수를 줄이려고 했던 그런 그 테러리스트들, 생태 테러리즘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상 과학에서 나오는 그런 만화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생태계로 만들어져 있느냐, 경제 사회의 생태계로 만들어져 있느냐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제 지자체입니다. 지방은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꽤 큰 타격입니다.
내가 5만 이상이면 보통 인구가 2만 이상이면 읍으로 승격할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읍에서 이제 시로 가는 게 이제 인구 5만 이상이고 뭐 기준입니다. 그냥 인구 5만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다 이렇게 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5만이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만 이하의 시는 딱 하나 있습니다. 태백. 네, 거의 대부분이 다 5만 이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인구가 줄어든다. 자, 인구가 줄어들면 자기의 주민이 줄어들면 뭐랑 연결이 되냐면 교부금이랑 연결이 됩니다. 중앙 정부에서 받는 돈이 작아지고 일자리가 달라지고 뭐 그냥 연쇄적으로 쭉 떨어집니다. 자기한테 안 좋은 것들이. 음. 물론 거기서도 잘릴 위험이 없는 공무원분들은 인구가 준다고 해도 타격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안이 그 지역에 있는 뭐 고깃집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른 경제 생태계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비록 공무원이지만 그 양반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진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교부금을 나눠주는 행안부에서 이제 지자체별로 이야기를 갖다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합계 출산율 영향 요인.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뭐 특별지구 만들고 뭐 하고 하면서 인구가 지자체에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비는 거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그래서 인구 감소와 관련된 뭐 산업 정책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만드는 이 인구 감소에 대한 그 민감한 정책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합치면 되지 않나? 뭐 망하면 뭐 이렇게 너무 적을 것 같으면 합치고 뭐 이렇게 조정하면 되지 않나?라고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해관계자가 되게 많아요. 뭐냐면 행정구역 기반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뭐 엠빵 이렇게 여기 뭐 그 영월군에 돈을 얼마 줬으면 비슷한 돈을 갖다 저기도 줘야 되고 저기도 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생각보다 이 영토라고 하는 나의 그 영업권이라고 하는 그 권역화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고 대단하게 큽니다. 제일 큰 건 뭐 그 여러분들이 아실 거 뭐 택시, 서울시 택시, 경기도 택시 아주 명확하죠. 신고하면 엄청나게 벌금 때리고 뭐하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행정 쪽도 마찬가지인 거고 제일 재밌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방에 이제 공익근무한 그 친구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디 있었냐 했더니 서초인가 그러니까 강남인가 있었대요. 근데 경부고속도로에서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소방차가 충돌을 한다라고 하면 뭐 띠릭띠릭하면서 무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식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상행이야 하행이야 딱 이랬대요. 왜냐면 상행이면 강남구 그다음에 하행이면 서초구 관할이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의 중앙선 따라서 소방의 관할 거역이 달랍니다. 그래서 역으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유조선이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사고 났을 때 양쪽에서 와야만 되는 상황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건 그 공공의 적에도 나오죠. 맨 끝에 에필로그에 그 한강대교에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쪽 경찰이 뭐냐 하면 절로 가라고 계속 관할구역이 용산구냐 아니면 동작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권역에 따라서 벌어져 있는 그런 촘촘한 선들이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까지도 다 연결이 됩니다. 약사회도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공제회들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행정구역이 만들어 놓은 관의 영향을 받은 경제 생태계로 지방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합친다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 두 개의 갈등 조정에 지역 내부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 팀들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방 입장에서 보면 이 경제권을 이 영역권을 갖다가 흐트리기 싫어해요. 이런 상태에서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각자 다 자기의 지역 안에서 지역 안의 논리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마이너스 썸이라고 하는 게 그 노력한 대비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적다는 뜻입니다. 자, 전국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인구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인구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다 서울로 가서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서울로 덜 가게 만드는 게 어떨까를 고민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도 인구가 줄어들어요. 여기도 저출산이고 고령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20년 동안에 이제 그 고령화 지수 그거 계산하면 서울에 있는 9개 구는 지방에 있는 웬만한 군보다 심각하게 고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고령화와 그 진행되는 게 훨씬 더 이제 세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저출산과 관련돼서 아니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서 인구가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공이라고 한다면 쟤보다 덜 망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선전을 한다라는 얘기는 득을 보는 게 아니다. 이 투자 대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책 노력을 해서 인구가 늘었어요가 아니라 그 인구가 늘었으려면 아예 다른 데는 다 초토화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나마 지금 이게 정책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쟤네들은 마이너스 30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10까지 선방,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구조에서는 이 인구의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이 정책적인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전같이 성공이다라는 말을 붙이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지자체는 더 심각하죠. 서울이 이만큼 떨어지면 뭐 여기서는 기침이지만 저기서는 뭐 사람들이 죽네 마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당연히 프로젝트가 떨어지죠. 저한테까지 프로젝트가 떨어졌으면 저는 이런 강의를 안 했을 건데 좋아하지도 않아요. 답 없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답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까지 망치는 상황이 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이 뭐 골든 타임이다 뭐다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뭐 1세부터 15세까지의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그 만듭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한번 추세가 꺾인 겁니다. 이미 꺾였고, 이 추세는 그냥 U자형으로 가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갭이 생깁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이런 갭이 있을 때가 적진 않아요. 진짜 많습니다. 이럴 때가. 그리고 이 파장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도 대부분 다 역사책에 있어요. 한 예로 더블린 같은 경우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그 한때 그 여성들의 3분의 2가 결혼을 안 한 적이 있어요. 여성들이. 왜냐하면 강력한 그 가부장 제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편이 죽으면 갑자기 그 마누라가 이제 그 며느리가 그 아버지 소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놈이 이제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아들놈이 죽어버리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며느리가 그 집안 소속이 돼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이상한 이제 사회적인 관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단적으로 거부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분의 2가 그냥 결혼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살았어요 거기. 막 이런 식으로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혁명 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연령대 코호트가 갑자기 U자형으로 푹 꺾일 때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전쟁 때문에 한번 코호트가 꺾인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 번 역사적으로 사람이 없던 세대들이 있어요. 그 세대, 그 연생들은 되게 희귀해, 이런 세대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갔어요. 이게. 그것 때문에 여파가 있어가지고 그 나라가 망했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긴 호흡으로 따지면 어떻게 꺾어져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고, 올라갈 땐 또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했던 것들에 대한 인류의 경험은 굉장히 충분한데, 그게 지금에 있는 그러니까 사회 생태계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사회도 있다라는 것들을 상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교훈을 못 얻은 거죠. 역사 쪽에서 교훈 얻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사회에서는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아무튼 마이너스 3인 상태에서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다. 이제 4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그 PT인데, 이게 이제 요번에 나온 얘기예요. 국민 90% 저출산 정책 효과 없다. 이제 일반인들도 다 아는 거죠. 프로젝트 하는 사람만 몰라요. 그리고 지방 정부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미혼 남녀 40% 결혼할 생각이 없어.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30대의 3분의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성 30대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이제 결혼하고 3분의 2가 미혼인가 그럴 건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미혼인 상태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연에서 이제 저출산 현상의 지역별 격차와 요인, 국토 불균형에 따른 주거 고용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보고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보시면 면담했어요. 인터뷰. 당신은 왜 아이를 안 낳아요? 뭐 이런 거거든요. 자, 이 인터뷰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 도움을 많이 줍니다. 사회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대남은 어떻게 출연했는가, 뭐 한남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페미니즘 뭐 이런 것들이 다 인터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이 뭐냐? 그리고 그 생각들을 모아 가지고 이제 몇 퍼센트의 생각인지 이제 추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그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게임이잖아요. 인터뷰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일단 그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원하는 대답이 있는 거잖아요. 같이 투명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런 질문을 안 했겠지. 음. 누가 가가지고 요즘 한남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한남이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이제 그 판이 이제 갈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왜 안 낳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치 허허벌판 강남으로 이주한 사람들한테 강남으로 왜 이사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이런 것들은 인터뷰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것저것 다 모델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해서 이제 나온 게 지금 이 기사 뭐냐면 그 아까 말했던 한국은행에서 했던 그런 것들 뭐 비정규직이 높아지면 어떻게 하네 뭐 하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도대체 사람들의 생각이 뭘까를 갖다가 이제 퍼센티지로 매겨보고 싶은 거죠. 이런 욕망까지 온 겁니다. 도대체 아이를 왜 안 낳는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안 낳는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안목지처럼 나오는 것들을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너 같으면 낳겠니라는 말을 갖다 하고 싶지만 그 말을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인구와 저출산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 그 수많은 것들이 결국은 저출산으로 먹고 사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산이 낮아지는 거랑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저출산을 말하는 사람들의 생태계가 있는 거죠. 그중에 저희 지금 일조한 거거든요. 저출산으로 강의료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생태계가 하나씩 나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막 인구 감소와 관련된 뭐가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 갑니다. 그것들의 효용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없겠죠. 아이를 낳는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얘기들은.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떠돌면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루디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터뷰의 폭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센서스나 아니면은 이 설문조사의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그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강의 끝내면서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코비드 때 제가 이제 경남 가가지고 이제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분들이 왜 지금 경남이 저한테 묻기를 왜 경남의 20대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나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었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많이 빠져나가나요? 남성들이 많이 빠져나가나요? 물어봤더니 뭐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많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나가나요라고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제 답은 당연히 그걸 모르시겠습니까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상황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듣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회포 푸는 자리에서 갔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야, 우리 마누라도 싫어해 여기 사는 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크리틱한 건데 사람들이 알긴 아는데 이걸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화시켜주고 말로 설명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양성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양성 지수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뭐 저는 이제 예를 들 때 미장원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헤어샵. 헤어샵에 잡지가 4종류가 있는 비치되어 있는 미장원 가다가 2종류가 있는 미장원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면서 내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이 들어가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막 그 딱 갔을 때 뭐 홍대 앞에 이런 데서 막 이렇게 보는 미장원가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저쪽에 있는 뭐 이렇게 잡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머리할 때의 자기의 느낌. 갑자기 막 이렇게 모든 생활 수준이 갑자기 확 내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헤어샵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뭔가 다양성이 많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다양성이 적어지는 쪽으로 사람들이 가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비록 그렇지만 나는 거기서 내 평생 먹을 걸 갖다가 구할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그것도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려갑니다. 별로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직업을 계속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새로운 직업들을 갖다가 그 구하려고 하면 무조건 다양성이 많은 곳이 잡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당연하겠죠. 이런 직업 저런 직업 뭐 기타 등등의 여러 직업들이 널려 있는 곳이 앞으로 내가 직업을 구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쪽으로 갑니다. 다양성이 많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메트로폴리탄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여성들이 많이 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단초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글로 몰리고 그다음에 대도시 중심으로 가는 거는 그곳이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많진 않아도 안정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면 지방이 그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대부분 다 새로운 가능성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 대도시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필로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여행이 될 텐데, 일본에 여행 많이 가시죠.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뭐 윤사마 때문에 오시는 일본 분들은 좀 예외이긴 하지만 그 젊은 친구들한테 여행이란 미래가 내가 일할지도 모르는 곳의 사전답사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하는 30대 여성들의 서비스업, 창조적인 뭐 디자인이든 뭐든 간에 그런 그 직업군의 수하고 일본으로 여행 가는 여성들의 수하고의 그 상관관계는 거의 일치합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지만 젊은 친구들이 여행을 간다라는 얘기는 그 많은 공간들을 보면서 언제 어떻게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서 삶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를 때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나의 능력 자체, 공간적인 능력 자체 아니면 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자체는 젊은 친구들의 여행 자체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대도시는 끊임없이 그것들의 여행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술자리에서 아무도 관련이 없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뒷자리에서 얘기하는 잡담이 내 향후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은 익명적인 술집을 갑니다. 단골집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이랑 친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안정이에요. 안정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런 데만 간다라고 하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모르는 익명의 곳으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내가 살지 않는 곳으로 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 내 미래 생존성 자체가 희박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요만큼이라도 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행, 요즘 나오는 그 젊은 친구들의 여행의 그 흐름이나 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봐도 거의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여행의 90% 이상은 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고 대도시 사람들이 대도시로 여행 가고 뭐 이런 거죠. 어딜 가나 스타벅스 있고 다 똑같은데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글로 가요. 똑같은 풍경을 보러 가는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상업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동은 도대체 뭐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 이제 젊은 친구들의 일할 수 있는 공간의 경계가 넓어지고 있고 영역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만드는 그 촉발시키는 거는 지금에 있는 이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요즘 나오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 중에 굉장히 큰 하나의 함의가 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